자, 그러면은, 얘기를 이어서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복지국가가, 가능하겠는가. 아까 작은 복지국가로 말씀하셨는데, 북유럽형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뭔지, 가능한지, 이런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무슨 영유형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뭐 북유럽형 가야 된다. 이건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그 뭐 스웨덴형 안 된다고 하는 만큼이나 한국이 미국형으로 가는 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미국은 한국이랑 너무 다르고 미국은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뭡니까? 복지국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그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 자본주의, 미국 국가라는 게 한국하고 한국 국가는 옛날부터 그런 그 개입주의 국가였거든요. 네. 그 발전 국가라는 게 그야말로 개입주의 국가였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자본주의라는 것도 미국식의 그런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아니었어요. 네. 요즘 와서 시장이 많이 개방됐지만 우리는 사실 박정희 시대고 뭐 네. 그 후로도 계속 우리는 시장을 많이 네. 통제를 하고 개입을 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장 자본주의 체제라거나 국가 성격이 한국이 미국하고는 엄청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개입주의 국가라거나 그런 그 시장 개입 이런 면에서는 한국은 유럽이랑 오히려 더 가깝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본형은 어떤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일본형을 많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한국. 근데 일본형이라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독일형을 일본형하고 유사하게 보고 연구자들이 독일형하고 일본형을 유사하게 보고 있거든요. 일본형은 작은 복지국가인가요? 아니면 예, 중간 크기의 일본형은 복지국가인가요? 네, 작은 복지국가예요. 네. 작은 복지국가예요. 근데 국가 개입주의는 네, 전통적으로 네. 있어 네네. 나라고. 네. 네. 국가 개입주의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게 유럽에 가깝지 미국처럼 그런 그 자유방임주의라거나 완전히 자유시장주의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국이 스웨덴형으로 가기 어려운 만큼 미국형 가는 것도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일단 한국에 맞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하는 게 물론 가장 네. 바람직한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유럽형에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동자들의 이제 뭐 이 조직률이라든지 네. 노동자들의 그 결집된 힘이라든지 네. 이런 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난단 네,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과연 그런 유럽형으로 가려면 네. 어떤 조건이 마련돼야 되느냐 네. 이런 질문이 그 나오는데. 그러니까 유 교수님께서 사실 뭐 유럽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유럽이라는 데도 굉장히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유럽 예, 복지국가도 남유럽도 네, 다르고. 예. 북유럽 복지국가, 뭐 대륙형 복지국가, 독일 중심으로 그다음 남유럽 복지국가가 있는데 남유럽 복지국가는 그야말로 요즘 뭐 재정 위기 문제로 지속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의 복지국가냐를 좀 사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 꼭 노동운동이 강해야 된다, 노조 조직률이 높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복지국가는 우파 정당에서도 우파 정부에서도 많이 발전시켜 왔어요 역사적으로. 예. 그건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파 정부에서 했었고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 노조 세력뿐 아니라 정당,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네. 정치 세력이 복지국가를 하겠다는 거지. 지금 지금 노동운동이야 물론 옛날부터 복지를 해야 된다고는 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정당이 지금 더 나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정당이 이게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정당이 나서가지고 정당 간의 경쟁, 정당 간의 정치적 경쟁으로 정당이 복지국가를 발전시켜 온 거지 거기서 노동운동이 나서서 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당들이 나서는 이유가 이 진보 정당하고 보수 정당의 그 동기면에서 다를 텐데요. 네네. 예. 근데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똑같은 동기는 하나예요. 얼마나 더 유권자의 지지를 받느냐. 그것 때문에. 예. 그 우파 정당도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받기 위해서 복지를 많이 하려고 했고, 예. 그 다음에 중도 좌파 정당도 유권자의 지지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복지를 한 거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를 내세우는 뭐 정치가면은 네. 뭐 보수든 진보든 따지지 말고 네. 지지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때는 중도 좌파나 중도 우파나 둘 다 복지를 똑같이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더라도 복지는 계속 했죠. 우파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파 집권에도 했고 좌파가 했고 이랬던 거죠.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복지 개혁을 한때 하면서 복지를 많이 줄이니까 사실 그 줄인 정당이 지지를 많이 잃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당이든 정당은 유권자의 지지가 중요하니까 그 지지를 얻기 위해서 복지를 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나 노동운동이 약하기 때문에 복지가 어렵다. 이거는 그렇게 꼭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네.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래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를 얘기하고 그러는 건 좋은 그렇죠. 일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정당들이 또 많은 정치가들이 복지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 예. 좋은 거. 그러면 다른 사회 세력들은 그 뭘 해야 됩니까? 그 정당 지지만 하면 됩니까? 사실은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덜란드가 이제 거기 정당 간의 이제 정치적인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정당들이 서로 복지 많이 하겠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복지를 많이 도입을 했었어요. 네덜란드가 사실 복지 수준이 덴마크, 스웨덴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겼던 게 경제가 나빠지고 재정 위기가 오니까 복지가 하기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여건을 보장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치이든 허황된 이제 네, 그렇죠. 공약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 네네.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복지를 많이 하겠다는 주장은 좋은 건데 그걸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얼마나 그걸 할 수 있을 그런 여건 그런 조건을 그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근래 이제 그 뭐 조세 기반 복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논란이 되는 네. 것 같군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이제 항상 이제 이 분배 복지 이런 것을 내세우면서 성장을 같이 네, 네,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것도 다 그런 네, 네. 예,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정치가들 이외에도 여러 이제 그 사회 세력들이 또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선 우리나라 이제 그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운동 안 하고는 그냥 평범한 근로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90년대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또 지금까지도 정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시민운동 활동가들이라든지 이 세력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네,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복지는 좋은 거지만 그걸 좋은 것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기반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이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에, 특히 이제 북유럽의 복지국가 잘하니까 성장과 분배 뭐 둘 다 잘하는 그런 나라를 보면은 지금 성장을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협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 세력과 사용자, 그렇죠 말하는 노사 집단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째는 한국에 지금 비정규직 문제라거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노 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노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노사정 간의 그런 합의와 타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민 단체들이 이런 거를 하는데 좀 지원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핵심적인 하나의 그 요인으로, 네, 가장 네. 중요한 요인으로, 왜냐하면 그냥 노사 간에 이제 타협적이고 대화하려는 네. 이제 그런 자세와 이제 분위기, 이런 것에 또 이제 시민운동이 네. 또 힘을 기울여야 보태야 된다.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7월부터 뭐 복수노조를 네, 네. 이제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이 노조들마저 새로운 노조가 생기고 이러면서 뭐 약화되거나 또 노노 갈등 이런 것이 생기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한국의 그럼 이게 그 복지국가 하는 거하고는 어떤 영향을 지금 저는 한국의 그 노동운동 쪽에서는 지금 노노 간의 이런 협력이나 노노 간의 갈등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사측은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그러니까 노노끼리 그러고 있으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게 문제인데, 저는 그 복수노조 활용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싸움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경영 입장에서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현재 지금까지는 노노 간에 분리되어 있는 게 자기네한테도 유리했었죠. 최근에 와서 지금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하지만 그동안은 어쨌든 분리됐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복수노조 허용 이런 것들이 한국의 이제 노동운동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노노 간의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시민단체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노노 간의 조정 문제 그런 것들 하고. 왜냐하면 지금 그 성장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노사 생산 부분의 역할이 크잖아요. 그 생산 부분이 바로 노사가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복지국가라는 게 한국의 같은 경우는 좀 공정한 분배라거나 삶의 질을 높인다거나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복지국가가 저는 의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에 굉장히 그 비중을 많이 둬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시민운동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하니까 이제 그 얘기로 이제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환경운동 하는 데도 있고, 네. 여성운동 하는 데도 있고, 소비자운동 하는 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 언론 뭐 분야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 포괄을 하고, 그 뭐 일반 시민들, 도 이제 다 포괄을 해서 한다면, 뭐, 어떤 걸 또 해야 됩니까? 이 복지국가를 위해서. 글쎄요, 지금 무슨 일반 시민 노동에다만 다 이렇게 네네. 자꾸 집중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건 또 할 일 없나요? 물론 각자 자기 역할 열심히 하면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제 복지국가는 국가가 이제 분배에 개입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생산 영역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도 생산 영역의 그 노사 간의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복지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또는 노사정 간의 그런 타협, 대타협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게 가장 큰 뭐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시는 셈이에요. 네, 전 그러고 네.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